가부마루는 무자비한 닌자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암살 기술을 훈련받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그런 운명을 겪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가 아직 아기일 때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클랜의 리더가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순간 리더는 가부마루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를 가장 강력한 불사의 닌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리더는 항상 감정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다고, 특히 소중한 것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닌자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훈련받았다. 이 훈련 덕분에 가부마루는 초인적인 능력을 개발하였고 몸으로 칼날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감정이 없고 효율적인 박수로 허공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사와 자신이 없앤 수많은 사람들을 경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마루는 여전히 그들의 가장 큰 신동이었고 가문 차기 지도자로 여겨졌다. 그래서 현재의 지도자는 그의 딸을 가부마루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가부마루는 그녀가 너무 순수해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지지하고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가부마루는 리더에게 더 이상 닌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리더는 정말 잔인했다. 그는 자신의 딸의 얼굴을 다치게 해서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원하지 않게 만들었다. 처음에 그는 가부마루가 떠나는 것을 허락했지만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부마루를 배신하고 그를 반역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가부마루가 다음 생에서만 다시 깨어나도록 판결했다. 그들이 마지막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가부마루는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을 든 사람이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이 잘리지 않았어요. 목에 검을 누르는데도 검이 그를 칠 수 없었어요. 집행자는 할 수 없어서 좌절했고 더 세게 시도했어요. 하지만 검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깃털을 보고 싶어 했던 지도자를 놀라게 했어요. 가부마루는 자신이 죽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해요. 그의 머리를 치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 드디어 우리는 가부마루라는 흰머리 소년의 얼굴을 보게 된다. 가부마루는 왜 죽지 못하는지,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 죽고 싶지 않은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꽤 슬퍼하고 있다. 그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순간이다. 그때 한 여자가 가부마루에게 다가온다. 그는 감옥에 갇혀 쇠사슬로 묶여있다. 여자는 가부마루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엄청나게 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미친 듯이 훈련시키기 때문이죠. 그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부마루는 말해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화려한 싸움 기술이 필요 없다고요. 그 여자는 흥미를 느끼고 그가 닌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가부마루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가 보여달라고 하자 그는 아니라고 해요. 그 후 리더 남자가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가부마루를 살아있는 채로 태우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들은 건초를 쌓고 불을 붙여요. 가부마루가 기둥에 묶여 있어요. 그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죠. 불이 그를 전혀 해치지 않아요. 그가 눈을 뜨면 지도자인 남자는 정말 화가 나 있는데 그들이 하는 아무것도 가부마루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부마루는 다시 사슬에 묶이고 말해요. 여자에게 평생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빨리 죽고 싶을 뿐이에요. 그를 적고 있던 그 여자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녀의 일은 가부마루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기 위해 가부마루는 추위를 느끼며 옷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글쓰기에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않는다. 가부마루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쨌든 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그의 삶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가부마루는 부모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마을의 우두머리가 그들을 없애고 자신을 입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두머리가 가부마루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를 바로 앞에서 처형하는 정말 슬픈 장면을 본다. 그녀는 그에게 꿈이나 목표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암살자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시키는 사람들을 처치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나쁜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잡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가부마루는 마을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고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불평하지 않아요. 처음에 왜 떠나고 싶었는지 묻지만 이야기가 바뀌면서 알 수 없게 돼요. 다음으로 리더인 샤오빈이 좀 미쳐가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가부마루를 반으로 찢으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소를 이용하라고 명령해요. 하지만 예상대로 가부마루의 몸은 견딜 수 있고 소들은 피곤해서 쓰러지고 말죠. 가부마루는 다시 실망감을 느끼고 샤오빈은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는 집행자로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는 다시 시도하기 위해 더 많은 소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그 사이에 그 여자가 가부마루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가부마루는 그녀가 자신의 닌자 몸을 말하는 건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존재를 멈추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동물들이 그를 찢어버리도록 그냥 두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사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도망치려고 했을까? 그것이 그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한 질문에 답해달라고 요청한다. 어제 그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가부마루가 변한다. 그는 더 이상 차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샤오빈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기록하는 것을 읽고 가부마루를 가능한 한 빨리 없애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샤오간의 한 남자가 소를 데리고 오지만 그녀는 관심이 없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가부마루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가부마루는 더 이상 상관없기 때문에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이와가쿠레 마을에서 최고의 암살자였고 최고의 랭크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가부마루가 너무 뛰어나서 그의 딸의 손을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는 그녀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망이 소리 속에서 자랐지만 정말 친절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부마루는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그의 닌자 기술은 녹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닌자 생활을 그만두고 그녀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마을의 리더는 합리적으로 보였고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요청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속임수였다. 가부마루는 기침을 하게 되었고 그는 포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다. 밤 동안 그 여자는 사람들이 가부마루를 감정 없이 적들을 처치하는 이유로 가부마루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적들을 처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녀는 가부마루가 어떻게 그를 체포하러 온 20명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죽고 싶어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저항해왔다. 가부마루는 자신이 비어있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면 왜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다음에는 저항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들은 가부마루를 기름에 끓여 죽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효과가 없다. 쇼군은 가부마루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때 여인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가부마루를 방으로 데려간다. 거기에 도착하자 가부마루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여인을 만난다. 그녀의 이름은 야마다 세이만 세지리이며 그녀는 야마다 가문 출신의 초고수 검객. 이 사람들은 검술에 뛰어나고 처형자로 유명해. 세지리가 가부마루의 목을 베려고 하자 그는 그녀가 정말 잘한다는 걸 깨달아 잠깐 동안 그의 머리가 날아갔다고 착각했어. 그래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을 조금 긁었어. 그때부터 그는 목숨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런데 세지리가 그에게 말했어.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를 제대로 처리하려고. 그녀는 가부마루가 속이 텅 비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사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살고 싶어 한다. 그는 죽고 싶다고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자 가부마루는 화가 나서 세지리에게 공격할 칼을 꺼낸다. 그들은 큰 싸움을 벌이지만 가부마루는 그녀의 공격을 피한다. 마침내 그녀는 멈추고 쇼군으로부터 온 종이를 보여준다. 그 내용은 그가 도와주면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쇼군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그의 옛 마을은 더 이상 그를 쫓아올 수 없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상의 낙원이라는 곳에 가야 한다. 그들은 얼마 전 그런 곳을 찾았어요. 이곳에는 생명의 영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병사들이 그걸 찾으러 갔다가 모두 꽃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꽃이죠. 그래서
큰 보스들은 나쁜 사람들인 가부마루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찾게 하기로 했어요. 범죄자들이 더 운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검을 든 여자 세질이 그녀는 자신의 일이 살고 싶어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을 찾아라. 가부마루는 이를 듣고 거래에 응한다. 그는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때 감옥을 담당하는 쇼반이 가부마루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순간 가부마루는 세지리에게 그의 닌자 마법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순식간에 가부마루는 불이 닌자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막으려던 모든 경비원들을 처치한다. 그 후 그는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 생명의 엘릭서를 찾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세지리를 기억한다. 그녀가 아빠가 처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때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원했지만 그녀는 놀랐다. 그는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조금 지나자 그녀의 아빠인 집행인이 그 사람을 정말 완벽하게 처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야기를 마쳤고 그게 전부였다. 세지리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했고 아빠처럼 하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빠르고 고통 없이 만들고 싶었다. 그녀가 자라서 집행인이 되었을 때 정말 잘했다. 그녀는 사람의 몸이 버터처럼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칭찬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악몽을 꾸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빨간 머리와 안대를 낀 남자가 있었어요. 그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는 그녀의 처형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그녀의 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녀가 연습하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망설였어요. 그러자 빨간 머리 남자가 그녀에게 검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녀에게 끔찍한 환영을 안겨줬어요. 죽은 사람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평화롭게 쉴 수 없었거든요. 세지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를 원했어요. 고통도, 증오도, 그런 것들 없이 세지리의 처형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녀가 처형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해요. 그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자 그들은 가부마루의 얼굴에 눈가리개를 씌우고 그를 제거하려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은 시각을 차단하기 위해 눈을 가립니다. 쇼군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하고 쇼군의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모으기 위해 지붕 없는 텐트를 설치합니다. 가부마루와 세지리는 이미 안에 있습니다. 쇼군의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정중하게 환영하고 그들에게 통치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어 큰 보스를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은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세지리는 범죄자들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 만약 그들이 나가게 된다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 가부마루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불평하며 통치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 세지리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러자 장교가 그들에게 비밀 임무를 전한다. 그들은 천국에 가서 생명의 엘릭서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용서받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소식에 범죄자들은 흥분하고 그중 한 명은 사면받으면 전쟁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말한다. 세지리는 나쁜 사람을 없애도 괜찮을지 궁금해한다. 어차피 그들은 죽을 것이니까 나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 가부마루 뒤에 유즈루라는 여자가 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그가 정말 잘하는 유명한 암살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실망한다. 세지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부마루가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지 아니면 더 나쁜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말하지만 그가 이 불사의 엘릭서를 찾으러 가기로 동의한 이후로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녀는 검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무언가 섬뜩한 것을 봅니다. 그 후 쇼군의 한 남자가 그들이 가야 할 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곳이 지상 낙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지시받고 정말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꽃이 몸에서 자라고 있는 염료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대변인은 그가 최근 섬 여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60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겁먹게 합니다. 사형수들은 꽃으로 덮인 시신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자들은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며 꽃은 특별한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죄수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자 왕국의 한 관리가 소리칩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니 아름답게 죽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범죄자들은 천국 섬에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은 매우 위험하며 살아 돌아올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죄수들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그들은 설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생명의 모략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한다. 관료는 원하면 떠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사형수가 시도하자 집행자가 그를 박수친다. 연설로 돌아가서 그들은 각 범죄자에게 감시자가 배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 감시자는 집행자다. 그들은 범죄자들에게 엄격히 감시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만약 규칙을 어기면 섬에서도 박수칠 수 있다고 한다. 사기리는 가부마루의 파트너로 배정되었고 그녀는 검을 그의 목에 가까이 댄다. 대변인은 범죄자들의 감시자가 무사히 돌아오면 야마다 가문이 그들을 박수칠 것이라고 말한다. 가부마루는 꽤 차분해 보이고 사지리는 그가 용감한 건지 아니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궁금해한다. 그때 쇼군이 대변인과 이야기하며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대변인은 범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배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모니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범죄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범죄자를 치며 공식의 뜻을 보여준다. 공식은 죽는 사람은 어차피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손을 묶은 채로 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쇼군은 선반을 즐기는 듯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그의 목표 중 하나였다. 이 모든 것 중에 쇼군은 누가 붉은 인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위험한 범죄자라는 의미다. 공식은 범죄자들 중에 초강력 인물들이 있다고 말한다. 가부마루와 몇몇 다른 사람들처럼 그때 안대를 쓴 남자 이잔이 사지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는 여기에서 폭력이 있지만 섬에서 그들이 직면할 것은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죄수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인들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자는 사지리에게 그녀가 처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을 할 때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자신의 저택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자는 사지리가 희생자들의 영혼 속에 있는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지리는 답답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그렇다고 말한다. 그녀의 가족은 처형사로 알려져 있으며 쉽지 않다. 어릴 적 가족의 직업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것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칼을 꺼내는 장면이 있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처형사의 업보를 마주하게 된다. 사지리는 이잔에게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전사가 되고 싶고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일부 범죄자들은 이렇게 계속 가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팀을 이루어 사무라이 경비원들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 그들은 사지리가 여성이라서 쉽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는 그들을 막을 준비를 하지만 사지리가 나서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칼을 뽑아 빠르게 공격자들을 제압하지만 주저한다. 그들이 느꼈던 고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지리는 기분이 나빠진다. 그녀는 죽은 자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낀다. 가부마루는 누구든 목숨을 빼앗기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가부마루는 아무도 모르게 쇼군에게 몰래 다가가고 경비원들은 정말 놀랍니다. 가부마루는 대학살을 원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을 덜 폭력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해요. 그는 이렇게 싸우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죄수에게 박수치라고 말하고 그가 그러면 무료 통과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가부마루와 싸울 준비를 하는데 가부마루는 누구에게도 박수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아요. 가부마루는 기분이 나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싸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가부마루는 의외로 평화롭게 대처해요. 그는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를 때려요. 다른 죄수들이 가부마루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정말 잘 방어해요. 정말 잘 방어했다는 건 아마 몇몇의 목과 척추, 엉덩이를 부러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폭력 이후 가부마루는 피로 뒤덮여 있고 모두가 겁에 질려 있어요. 그들은 모두 그가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지리는 더 많은 것을 봐요.
그녀는 가부마루의 희생자들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녀는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상상도 못해요. 상대방을 그렇게 잔인하게 때린 후에 사이리에게는 가부마루를 본 후 큰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녀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그 감정과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요. 가부마루처럼 말이죠. 이잔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일이 준비됐는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 후 관계자들이 모두에게 파라다이스 섬 여행에 가는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가부마루도 그중 한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아자 초바이, 타미야 간테츠사이, 트위스티드 케이온, 야로가이입니다. 호루보, 아카지누, 유즈리아, 모로 마키야, 로쿠로타, 총 10명이며 각자 처형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 마침내 천국의 섬에 도착합니다. 가부마루는 그곳을 보고 특별한 느낌에 놀랍니다. 가부마루가 신비로운 섬에 다가가자 그는 마을에서의 이상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마을의 우두머리가 보여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믿기 힘든 어떤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무기로 그를 공격했고 많은 심한 상처를 입혔지만 그 우두머리는 계속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가져온 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가 생명의 영약을 마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죠. 가부마루는 이 이야기를 세지리에게 들려줬지만 그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의심이 들자 처음엔 자신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다만 확신이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은 이 가상된 천국섬에서 생명의 영약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무성하게 자란 주변을 걸으며 그들은 그곳을 둘러봤어요. 세지리는 보는 모든 것에 놀라워했어요. 심지어 생명의 영약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부마루는 멈춰서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는 그 장소가 다소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말했고 그들이 마주칠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가부마루는 자신의 제약을 풀기로 결심했지만 세지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이 묶인 채로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쇼군의 지침을 따르고 그를 통제하려는 결심이 확고했다. 그녀의 임무는 그를 지켜보고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묶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밧줄을 주었다. 가부마루는 그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식량과 물이 단 3일분밖에 없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단서가 생명의 영약에 관한 것은 무작위 추첨이었다. 그는 쇼군이 정말로 영약을 찾기를 원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세지리가 그의 불평에 지쳐 칼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료가 아니라 처형인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만약 그가 그녀의 명령을 거부하면 목을 베겠다고 말했다. 가부마루는 마지못해 세지리의 지시에 따라 손을 묶었다.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아내와 재회하기 위해서임을 상기하며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난 철퇴가 가부마루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 메이스를 던진 것은 키온이었고 그는 재빨리 자신의 철구를 회수했다. 그는 가부마루가 방심한 것을 조롱했다. 하지만 강력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가부마루는 아직 살아있었다. 세지리는 그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는 목이 탈구되었다고 알렸다. 알고 보니 칸은 무기에 집착하는 전사 승려였다. 그는 다양한 무기를 훔치기 위해 수백 명의 전사들을 사냥했다. 가부마루는 세지리에게 칸의 손이 묶여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관인 기쇼에게 그것에 대해 질문했다. 기쇼는 그들의 손은 돌아가는 길에 묶을 수 있다고 간단히 말하며 죄수와 그에 대해 논쟁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가부마루는 사실 기쇼와 동의했고 기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세지리가 너무 정직해서 최하위 처형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칸은 자신의 치명적인 물체 중 하나를 아래로 내리쳤고 가부마루가 처음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짜증이 났다. 그는 무기로 가득 찬 상자를 자랑하며 이 무기들을 사용해보는 것에 대해 흥분을 표현했다. 가부마루는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고 다른 이들에게 이 점을 주는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칸은 다른 생각을 했다. 그는 범죄자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고 그 후에 여유롭게 엘릭서를 찾겠다고 했다. 기쇼는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았지만 가부마루는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 다시 누군가를 다쳐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그때 칸이 가부마루를 향해 돌진했고 세지리가 그의 어깨를 만지며 싸우기 위해 손을 묶으라고 주장했다. 거인의 첫 공격이 가부마루에게 성공적으로 적중했지만
그의 무기는 충격에 부서졌다. 그는 굴하지 않고 재빨리 다른 무기를 잡았지만 그것도 가부마루에게 맞았을 때 같은 운명을 맞았다. 가부마루는 손을 계속 묶으면서도 칸의 각 무기 공격을 침착하게 맞섰고 칸이 구슬과 쇠사슬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것도 가부마루에 부딪히자 산산조각이 났다. 마침내 칸이 창을 들고 돌진했지만 가부마루는 손이 거의 묶인 상태에서 공격을 막아내고 칸을 날려버렸다. 칸의 모든 무기는 땅에 떨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가부마루는 묶인 손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평했지만 놀랍게도 세지리는 상황이 한 방에 해결된 것에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칸이 일어나 웃고 있을 때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갑옷이 피부와 직접 융합되어 있다고 밝혔고 그의 가면이 떨어지자 그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다. 장면이 바뀌면서 전투가 끝날 무렵 가부마루가 대무기를 처치하고 잔인하게 승리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놀랍게도 가부마루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 가부마루는 세지리에게 돌아서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엘릭서를 찾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의 여전히 묶인 손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처형인 중 한 명인 히슈가 칼을 뽑아 빠르게 칸을 처치했다. 그는 칸의 머리를 들고 돌아와 그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가서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어 흥분을 표현했다. 그는 가부마루에게 그들이 적도 동맹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단순히 범인의 머리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동료 집행인 세지리는 히슈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히슈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가부마루를 돌보는 것이 진짜 도전이라고 말했다. 히슈가 떠나면서 그는 그들이 섬에 도착한 이후 목격한 혼란에 대해 생각했다. 일부 범죄자들은 동맹을 맺었고 다른 이들은 집행인을 유혹하려 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미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특히 이자는 숲속에서 거대한 죄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았다. 떠나기 전에 히슈는 섬의 상황이 몇 시간 안에 급격히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범죄자들 중 절반 이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지리에게 이번 임무에서 집행자들의 성과가 그들의 미래 리더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히슈는 세지리에게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세지리는 가부마루를 힐끗 보며 그가 위험한 남자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들이 지난 며칠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가부마루의 진정한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생각은 가부마루가 공격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다. 그녀는 간신히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그는 고백했다. 그녀를 빠르고 고통 없이 끝내고 싶었다고. 그들이 충돌할 때 세지리는 가부마루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드디어 그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의 최우선 목표는 엘릭서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가쿠레 클랜이 도착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그는 그녀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목표에 대한 장애물로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부마루는 공격을 계속했고 세지리는 그의 추론과 도덕적 입장이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즉시 처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주저했다. 동시에 가부마루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는 그 순간 세지리를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내와 재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왜 주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특히 아내가 사람을 처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다고 조언했던 과거를 고려할 때 더욱 그랬다. 가부마루는 세지리에게 자신이 한때 믿었던 것을 설명했다. 자신의 감정을 없애야 했고 안이 비어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말을 듣자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며 로맨틱한 순간에 얼굴이 붉어질 때는 비어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지하겠다고 확신시켰다. 그 순간 가부마루는 자신의 아내가 그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임을 기억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며 현재로 돌아가 가부마루와 세지리의 계속되는 싸움이 이어진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기회가 왔을 때 최후의 일격을 날리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돌아왔음을 깨닫고 이 시험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는 마을 리더의 말을 떠올리며 차가워지도록 가르침을 받은 기억을 되새긴다.
그는 세지리의 검을 부러뜨리고 결단의 일격을 가한다. 그러나 세지리는 그녀의 스칼라드로 그것을 막아낸다. 가부마루는 자신이 다른 범죄자들의 운명에 관심이 없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녀를 주장하는 것은 그를 상처 입힐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평화롭게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한다. 세지리는 그가 아직도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가 그녀를 끝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마을 지도자의 어두운 환영이 그에게 무가치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결국 가부마루의 아내의 본질, 생각 또는 신비로운 환영, 무엇이든 그것이 나타나고 그는 세지리를 제거하는 것을 멈춘다. 이 순간 세지리는 깊은 곳에서 가부마루가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환경의 산물이지만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다. 감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가부마루는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지리를 처치하지 못한 자신을 약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로하며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힘의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간접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투쟁에 직면하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세지리야 일어나서 가부마루에게 과거의 잘못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죄와 감정을 직면하라고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녀는 그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와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 후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요. 하지만 가부마루는 예전과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가부마루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그의 아내가 한 말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한편 우리는 후차이와 타미야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봐요. 섬 위에 세워진 조각상들이 과거의 문명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동안 타미야는 자신의 손에 앉아있는 나비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쏜다. 즉시 그는 몸에서 꽃이 자라는 남자를 기억한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검사는 빠른 결정을 내린다. 그는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저없이 자신의 손을 잘라낸다. 그리고 그 생물을 파괴한다. 잠시 후 그들은 그의 잘린 손에서 꽃이 자라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손이 눈인 거대한 생물을 포함한 다른 이상한 생물들이 나타난다. 주팀으로 돌아온 가부마루와 세지리는 물고기 머리 괴물과 맞섰다. 가부마루는 망설임 없이 가면을 쓴다. 위협적인 생물과 맞서기 위해 준비한다. 회상에서 후차이와 타미야는 뗏목을 타고 섬에 도착한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후차이는 타미야에게 야마다 가문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후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간다. 타미야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영약을 찾기 위한 계획을 공유하며 갑자기 나비와 거대한 괴물과 마주친다. 현재로 넘어오면 가부마루와 세지리는 많은 거대한 곤충들과 마주하고 있고 세지리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마루는 즉시 행동에 나서서 물고기 머리 괴물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는 세지리를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한다. 괴물에게 다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도망치려 할 때 더 이상하고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난다. 가부마루는 화염닌수를 사용해 이 괴물들을 여러 마리 쓰러뜨리지만 세지리가 그중 하나에 포위된다. 그녀는 아직 충격에 빠져서 제때 반응하지 못한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마루는 그녀를 구하는 데 성공한다. 유즈루하와 두 집행자가 현장에 도착해 도움을 준다. 전투가 끝난 후 유즈루하는 가부마루의 실력을 감탄하며 그가 혼자서 많은 괴물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유혹하려고 시도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섬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즈루하와 가부마루는 동맹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세지리는 섬에 도착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황의 스트레스와 나비의 포자를 흡입하는 것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녀는 기절합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토마와 칠바이는 생명의 영약을 찾기 위해 도착한다. 그들은 배경 이야기가 있다. 토우마는 야마다 가문에 들어가 칠바이와 함께 수행자가 되었다. 섬을 여행하며 여러 괴물들을 만난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생물들을 물리치고 생명의 영약을 찾는 여정을 계속한다. 세지리는 꿈에서 깨어나 쉬던 동굴을 나온다. 그녀는 가부마루가 모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본다. 섬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부마루는 재료를 찾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는 섬의 대부분 꽃과 식물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시체에서 자란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괴물들에 대해 추측하며 그것들이 반동물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반인간적인 외모는 초자연적인 물질과의 접촉과 연결될 수 있으며 아마도 엘릭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부마루는 이것이 엘릭서가 섬에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오후 늦게 겐지는 세지리와 만나 그녀에게 떠나라고 조언한다. 그는 그녀가 섬의 도전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세만 부족의 여성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가 아이를 낳아 부족의 혈통을 이어가라고 제안한다. 대화 중에 센타가 끼어들어 세지리에게 남으라고 조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섬으로 보내진 사무라이들은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겐지가 떠나고 센타는 가부마루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통제를 잃게 되면 세지리는 그를 진정시키거나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는 텐자와 누루가이를 만납니다. 그들은 아직 신비로운 섬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작은 배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갑자기 촉수 달린 생물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혼란 속에서 누루가이는 자신이 여기서 죽어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가족의 죽음을 우연히 초래한 대가로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텐자는 그녀를 설득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들은 괴물을 물리치고 뗏목을 타고 섬의 해안으로 탈출한다. 그 후 그들은 몸을 말리고 씻고 텐자는 누루가이가 여자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섬을 떠날 때 그가 그녀에게 청혼해야 한다고 장난스럽게 제안한다. 그리고 그들은 엘릭서를 찾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 세지리와 가부마루는 깊은 자아 발견과 인생의 도전에 대해 대화한다. 그 결과 다음 날 그녀는 겐지에게 말한다. 그녀는 개선하고 싶어서 남을 것이다. 겐지는 이 결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세지리는 그의 공격을 피한다. 그러나 갑자기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 겐지를 심하게 다치게 한다. 이 거인은 그가 섬에 도착한 직후 동료 처형자인 이잔을 제거했던 동일한 존재이다. 회상 장면에서 그들은 이 거인이 로크로타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시절부터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큰 아이로 태어났음을 알게 된다. 그는 사람들을 쉽게 손뼉치듯이 날릴 수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로크로타가 겐지의 몸의 한 부분을 가격하여 그를 날려보낸다. 그는 이후 세지리에게 해를 가하려 하지만 가부마루가 나서서 거인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세지리는 부상당한 전투원을 도우러 달려가는데 그의 몸은 일부 파괴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부마루는 로크로타와 맞서 싸우며 깨닫습니다. 상대의 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그의 공격은 거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행하여 세지리는 겐지의 출혈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는 부상이 너무 심각하니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라고 격려하며 그녀의 용기와 민감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검을 건네며 그녀를 산호락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를 한다. 그 후 그녀는 거인과의 전투에 합류하여 가부마루를 도와 결투를 벌인다. 세지리리는 거인의 손가락 하나를 따내는 데 성공하지만 곧 깨닫는다. 거인의 피부는 자를 수 없다는 것을. 격렬한 전투 중에 거인 야수는 가부마루를 잡아채서 땅에 내리친다. 운 좋게도 가부마루는 일어나지만 몸은 큰 상처로 피를 흘리고 있다. 거인이 다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세지리가 나서서 동료를 보호한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순수한 이성으로서 강력한 짐승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정밀한 공격을 한다. 가부마루도 다시 일어나서 세지리와 함께 전투를 끝내기 위한 연합 공격 계획을 세운다. 가부마루는 화염 닌수를 사용해 거인에게 여러 불덩이를 발사한다. 이 공격들은 거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주변 나무에 불이 붙어 연기 가득한 분위기를 만든다. 연기로 인해 거인은 숨쉬기 힘들어지고 무릎을 꿇을 때 가부마루가 거인을 붙잡아두어 세지리가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 세지리는 감정을 통제하며 차분히 거인의 목을 베어 로크로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선사한다. 그 후 그들은 퍼지는 불길에서 탈출하지만 멀리서 겐지를 본다. 이미 생명이 다했고 불길에 삼켜질 위기에 처해 있다. 곧이어 섬의 생물인 사신들이 불길에 다가오는데 그들은 다소 원시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세지리와 가부마루는 생명의 비약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험하며 유즈루와 센타이와 마주친다. 누가 먼저 갔을까? 그들은 모두 언덕 아래에 버려진 마을을 바라보며 이 섬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의심한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칠바이와 토우마가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괴물들은 이 섬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이나 신성한
생물들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서운 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발견하고 신이 난 두 여성을 만납니다. 여성 중 한 명은 인간이 이렇게 멀리 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며 토우마와 칠바이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반대하며 그들이 단순한 인간이라서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성이 남자로 변신하고 토우마와 칠바이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편 여전히 마을을 파악하려 하는 주된 그룹이 후드를 쓴 소녀를 만납니다. 가부마루는 그녀에게 질문하기 위해 쫓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도망치고 그들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 추격 중에 이상한 나무 생물체가 나타나 소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주된 그룹은 흩어집니다. 유즈리아와 센테는 괴물과 맞서고 가부마루와 시즈리는 소녀를 계속 쫓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녀를 잡지만 그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합니다. 가부마루가 조금 미쳤지만 그는 근처에서 찾은 큰 덩굴로 그녀를 제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때 소녀가 울기 시작하자 시즈리가 가부마루에게 그녀를 놓아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우리는 그녀가 어머니 같은 손길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무서워하는 소녀를 달래기 위해 따뜻한 포옹을 제공한다. 그 후 그들은 유즈리아와 센테와 마주치고 그들은 위협적인 괴물을 성공적으로 처치한다. 갑자기 나무 생물이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한다. 그들은 소녀를 풀어주는 대가로 풍부한 음식과 엘릭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즈리아는 빠르게 의구심을 표하며 그들이 이미 충분한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함정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을 그들에게 휴식을 돕기 위해 재생의 뜨거운 목욕을 약속하며 유혹합니다. 이를 듣고 유즈리아가 기꺼이 동의하며 그룹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생물의 아기자기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생물을 이 마을에 1000년 이상 거주해 왔다고 밝혀냅니다. 그리고 나서 목욕탕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유즈리아와 사즈리가 가장 먼저 즐기게 됩니다. 그 후 그 수수께끼 같은 생물을 중요한 정보를 전하며 생명의 엘리익시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가 사는 코타쿠라는 섬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찾고 있는 엘릭서는 탄으로 알려져 있으며 섬은 3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해변 지역은 아이슈라고 불리고 중앙 부분은 호조이며 섬의 중심에는 호라이가 있어 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이 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곧 텐센과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완벽하고 불사의 존재로 섬의 침입자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이야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칠바이와 토마는 그들이 이전에 만난 남자에게 용감하게 맞섰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드러나고 이 남자는 텐센으로 밝혀진다. 그는 불사의 존재로 그들을 손쉽게 물리친다. 그 일을 마친 후 그는 그들을 사람을 꽃으로 변하게 하는 이상한 힘을 가진 구덩이에 던진다. 다행히 그들은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만 꽤 다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 깊은 구멍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과 나머지 일행과 함께 나무괴물은 그 구덩이에서 꽃으로 변한 사람들이 그들이 탄이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걱정해서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말하고 텐센과 부딪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생물을 자신의 이름이 호코라고 말하고 함께 있는 소녀는 메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타마터는 뜨거운 목욕을 하고 싶다고 결정하고 사즈리가 그가 몰래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도록 따라갑니다. 목욕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목욕할 계획인 메이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긴장하지만 가타마터는 그의 마을에 있는 공공 목욕탕 덕분에 목욕을 공유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즈리는 가타마루와 그들이 제대로 몸을 씻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가 씻는 동안 가타마터는 생각에 잠긴다.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해주던 기억을 그녀는 항상 말했지. 제대로 쉬어야 한다고. 큰 싸움에 대비하려면 말이야. 목욕 후 가타마루는 기분이 상쾌하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그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바로 아내에게 빨리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다 플래시백이 시작되어 젠자의 과거로 들어간다. 그가 선원으로서 살아가기 전의 삶을 보여준다. 젠자는 마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였다. 사람들은 그를 정말 나쁘게 대했어요. 지나가면서 이름을 부르며 그는 자신의 가족이 가난했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키우는데 신경 쓰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그는 인생의 큰 부분을 혼자서 살아야 했어요.
그는 일종의 소규모 도둑처럼 살았고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훔쳤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고 그는 그것이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싸움을 갈망하는 검객들과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텐자는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용서를 구했어요. 텐자는 그들에게 교훈을 계속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해양 그룹의 사람이 나타나 그를 막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는 무로가이와 텐자가 해변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섬을 벗어날 수 있는 조류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랜 산책 끝에 그들은 단지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로가이는 텐자에게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정글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제안하지만 이제 무로가이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는 위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다. 무로가이가 이를 듣고 그를 놀리며 그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텐자는 그에 대해 확신이 없으며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먼저 이 이상한 곳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야. 하지만 무로가이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텐자의 강인함을 칭찬만 계속해. 갑자기 둘 다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리자 그들은 보게 돼. 바닷가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이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곳에 나타난 텐센인 주진을 만날 차례야. 주진은 주변에 이상한 일이 많아서 나타났다고 말해. 그는 사크신이라 불리는 괴물 시체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 뒤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주진은 텐자에게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지 묻는다. 텐자는 이 사람에게서 나쁜 느낌을 즉시 받는다. 그의 직감은 이 개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여자가 남자로 변할 때 사실로 드러난다. 주저하지 않고 텐자와 무로가이는 정글로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텐센은 그게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그러자 갑자기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나 강력한 공격으로 텐자를 날려버린다. 다음으로 주진은 무로가이에게 같은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녀는 발이 빠르고 주먹을 피한다. 주진은 그녀의 민첩성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인간치고는 꽤 잘한다고 말한다. 무로가이는 텐자를 도우러 가고 주진은 그들에게 자신이 없애버리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섬의 문제아를 싫어하는 그 때문에 주진이 공격하려는 순간에 텐자는 그의 검으로 텐센의 눈을 가르며 끼어듭니다. 그 생물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인간의 속도와 텐자의 빠름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텐자의 상처가 주진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 난 부분이 그냥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텐자는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고 무로가이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탈출 계획에 대한 짧은 대화 후 텐자는 다시 배기 위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속도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들은 정글 쪽으로 달려가지만 텐센이 바로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건 소용없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주진이 거의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렀을 때 텐자의 스승인 심이 나타난다. 그는 검을 사용해 계속 자라나는 악당의 머리를 베어낸다. 세 사람은 무사히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그들이 식물과 각종 장애물을 피하면서 무로가이는 신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거의 실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텐자는 비밀을 털어놓는다. 심은 그의 청각과 후각을 사용해 주변의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조금 진정되면 그들은 멈추고 텐자는 그의 스승을 정식으로 소개한다. 그는 신이 검술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하며 그를 슈퍼듀퍼 전사라고 부른다. 인트로가 끝난 후 신은 텐자에게 나쁜 놈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았다고 잘 혼내주고 다음에는 더 집중하라고 말한다. 텐자는 자신의 스승이 쫓기고 있는 이 미친 섬에서도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때 신은 섬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며 집에 가고 싶어한다. 그는 뗏목에 올라타려 할 때 나가는 물살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찾았다. 더욱이 그는 근처에 무서운 생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래서 그는 먼저 친구들을 찾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탈출할 방법을 찾고 싸워야 할 것들을 처리할 거야. 텐자는 이 말을 듣고 신이 나는데 그게 그와 무로가이가 하려던 일이거든. 그들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팀을 이루자고 제안해. 하지만 신은 먼저 무로가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해. 왜냐하면 그녀는 범죄자이고 그건 그의 일이니까. 그는 자신 같은 집행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치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해. 그는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범죄자가 자신을 속이려 했던 이야기를 털어놔. 그래서 그는 그녀를 없애야 했다. 이제 그들은 무로가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텐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잠깐 의견을 주고받고 텐자는 꽤 좋은 주장을 한다. 짧은 대화 후 신은 무로가이가 함께 가도록 허락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신은 처음에 텐자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는 그의 제자가 성장한 것이 기쁘다. 무로가이는 고맙다고 말하며 신을 스승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아직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진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피할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텐진이 싸울 준비를 하고 나타난다. 신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친구들을 붙잡아 주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텐진은 신이 목을 베어 거의 잘라버린다. 조금 후 텐자는 도망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 괴물이 그들을 추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적과 맞서기 위해 검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진이 텐자의 모든 움직임을 피하며 그의 속도에 익숙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텐자는 속임수를 준비해 주진에게 한 방을 날린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고 잠시 후 생물을 다시 공격하여 초특급 힘으로 텐자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이후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텐자는 신에게 왜 자신을 제자로 선택했는지 묻는다. 신은 자신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가 훌륭한 검사가 되도록 도우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계속 연습하지만 텐자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검술 실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키는 제자의 감정을 보고 그에게 훈련을 규율 있게 계속하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텐자는 믿지 않아. 그는 자신이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의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그는 신에게 도망치고 싶다고 말해.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이 모든 엄격한 것 없이 말이야. 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텐자는 먼저 적어도 한 번은 그를 때려야 해. 며칠 더 지나지만 텐자는 도전이 지겹기 시작했어. 그는 어쨌든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그때 이잔이 나서서 텐자가 신에게 한 방을 날렸는지 묻는다. 텐자는 이 모든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진짜로 떠난다고 말한다. 놀랍게도 이잔은 그를 막지 않는다. 그는 텐자가 가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텐자에게 함께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 텐자는 동의하고 그들은 묘지로 향한다. 그곳에는 신이 옛 제자의 묘비가 서 있다. 그때 텐자는 과거에 그 제자가 신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해 배우는데 전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제자는 도장을 떠났다. 다시 만났을 때 그 젊은이는 변해 있었다. 도적이었고 신은 정말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했어요. 이자는 텐자에게 그 젊은이의 마지막 말이 신에게 사과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그것은 검객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가 가르침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어요. 이자는 텐자에게 진지한 경고를 해요. 그는 텐자에게 적어도 선생님에게 한 번이라도 맞히지 않고 떠나면 과거의 그 젊은이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리고 신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고 나서 이잔이 다시 말해요. 텐자는 가고 싶다면 스승에게 한 방 먹여야 해. 그때부터 텐자는 훈련에 정말 매진하기 시작해. 그는 스승과 스파링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해. 훈련하는 동안 텐자는 언제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올지 궁금해해. 이제 현재로 돌아가서 텐자의 마음. 그는 뉴로다이와 스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봐. 순식간에 텐자는 일어나서 상대를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해. 그때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임무가 친구들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텐자는 진짜 영웅처럼 주진과 맞서 싸워. 신은 도와주고 싶지만 텐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해. 그는 신에게 뉴로가이와 함께 도망치라고 하려 해. 신은 위험을 깨닫고 텐자가 부탁한 대로 해. 텐자는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싸워. 하지만 잠시 후 주진이 텐자를 쓰러뜨리며 그의 용기를 칭찬해. 한편 뉴로가이는 울면서 신에게 왜 텐자를 도와주지 않았냐고 소리쳐. 신은 그 생물이 너무 강해서 도와줄 수 없었다고 설명해. 그는 텐자가 그들의 도망칠 기회를 주기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에게 무례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말해. 하지만 그는 언젠가 텐자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과거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주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친 후 텐자는 마침내 스승의 무기를 빼앗고 계속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은 미소 지으며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로 돌아와서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는 텐자의 무생물 같은 시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정신적인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호코의 곳에서 흡수한 모든 정보가 그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세이기리는 그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잠시 숨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꽤 명백해. 그래서 그는 그녀의 조언을 듣고 휴식을 취해. 그날 밤 그는 경비 중인 가부마루 앞에서 잠이 들어. 가부마루는 호라이 지역에 몰래 들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비록 센타가 확실한 계획 없이 가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가부마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해.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호라이로 가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호쿠처럼 생긴 나무 같은 생물들과 마주쳐. 그들은 그의 주목을 끄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메이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조금 후 그는 호라이 게이트에 도착하고 들어갈 준비를 한다. 그런데 그는 뒤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낀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청한다. 주지는 갑자기 나타난 가부마루에 신경이 쓰여서 그냥 가라고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가부마루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녀가 사람들을 생명 엘릭서로 만들고 있는지 묻는다. 그 말에 가부마루는 매우 조심스러워지고 주진은 화가 나서 싸울 준비를 한다. 이건 결투야. 그렇지. 주진이여. 팔이 부러져서 하고 말하잖아. 그 후에 가부마루가 뛰어들어 목을 차버려. 근데 뭐라고 생각해. 둘 다 엄청 빨리 치유되고 싸우면서 곳곳이 망가져. 가부마루는 이 미친 치유와 힘을 보고 그녀가 텐진 중 하나라는 걸 알아내. 그래서 불꽃 기술로 그녀를 태우고 계속 진행하려고 문 쪽을 봐. 그런데 갑자기 바삭한 텐진이 공격해서 문 쪽으로 박아버려. 그 주진이 남자로 변해서 실수로 가부마루를 때린 것 같아. 그가 그 엘릭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하지만 놀랍게도 가부마루는 여전히 서 있다. 가부마루는 그가 들었던 텐진 중 하나인지 묻는다. 하지만 대답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주진은 가부마루가 어떻게 그의 타격을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가부마루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 엘릭서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싶어한다. 텐진은 조용히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가부마루는 자신이 던지는 주먹과 발차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텐진 씨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강하고 쉽게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가부마루는 내가 아까 한 그 발차기로 그녀가 피를 토했어. 이상하네. 그는 그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다가 텐진이 다시 여성으로 변신하고 손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발사를 쏜다. 그것은 가부마루에게 큰 고통을 준다. 하지만 그는 강하고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러다가 그는 아내를 생각하고 그것이 그에게 힘을 준다. 텐진의 공격을 뚫고 나갈 힘을 얻는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부마루는 그녀가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한다. 주진은 바닥에 쓰러져 엉망이 된다. 가부마루는 그녀에게 엘릭서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한다. 하지만 텐진은 그냥 웃고 그녀에게 꽃이 피기 시작한다. 기절하기 전에 텐진은 그들이 다시 그를 혼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수많은 꽃이 그녀에게서 터져나오고 가부마루는 그녀가 꽃으로 된 괴물로 변하는 것을 본다. 이제 그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에 있는 이 꽃 몬스터를 처리하려고 해요. 변한 텐진이 번개를 쏘기 시작하고 가부마루에게 쏘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는 불닌자 기술도 쓸 수 없고 회피도 못해요. 마치 큰 공경에 빠진 것 같아요. 가부마루는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 진짜인지 아니면 악몽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며 의식을 잃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부마루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내 옆에 있는데 악몽을 꿨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모두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의 아내는 그를 기운나게 하려고 국화차를 건네고 그는 미소 짓는다. 꿈이었다 해도 그녀를 보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현실에서는 그녀에게 돌아갈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으로 돌아오니 가부마루는 변신한 텐진에게 얼어붙고 있다. 그러던 중 그는 옛 지도자가 가르쳐준 말을 떠올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라고. 그래서 그는 희굿이라는 힘을 사용해 자신을 잡고 있던 꽃이 달린 촉수를 태운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다쳐서 일어설 수 없다. 갑자기 메이가 나타나 그녀의 힘으로 거품을 만든다. 그것이 가부마루를 지우미와의 싸움에서 멀리 데려간다. 텐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왜 메이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한다. 마을로 돌아온 센타는 세지리에게 가부마루를 놓쳐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는 가부마루를 찾으려 했지만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푸코는 지금 있는 곳을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세지리는 가부마루와 호라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유즈루야는 가부마루가 혼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세지리에게 아시마는 범죄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세지리는 할 말을 모르겠다. 나무 괴물은 메이가 사라진 것도 알아차리고
그들이 가부마루를 따라갔다고 생각하며 호라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기로 한다. 그때 유즈루야는 후코가 안개를 통해 그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바꾸고 세지리에게 가부마루를 찾으러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여행하는 동안 유즈루야는 호라에 도착해 텐진과 마주하게 될 때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후코에게 그들에 대해 묻는다. 후코는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한 명의 은둔자가 신비로운 것을 마스터한 후 7개로 나뉘었다고 말한다. 나무 남자도 그의 사람들이 1000년 전 호조 지역에 모여 호라에 가기를 희망하며 나무로 변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그의 딸이 처음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그는 텐지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누가 호라로 갈지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한편 호라에서는 텐진 사람들끼리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꽤 차분한 모습인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 린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말하길 섬에 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해요. 그는 이 인간들이 전에 만난 사람들과는 달리 많은 죽은 사신 생물들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그러자 주파는 슈진이 집중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인간들이 도망가게 내버려둔 것과 또 그들에게 져버린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럼 텐지는 뭘 해? 그는 손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해 슈진의 머리를 날려버려. 헉! 린은 주파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족 같고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 그래서 주파는 듣고 진정한 후에 그가 탄 우물에 보낸 인간들에 대해 말해. 하지만 모든 이들의 보스처럼 보이는 린은 주파에게 그 인간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해. 그는 그들이 탄 우물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까다로운 인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주진에게 싸운 인간을 때릴 수 있었는지 묻고 주진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린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며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탄이라는 술을 마시며 건배한다. 영원히 함께하자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 바로 그때 주진은 영약을 마시고 다시 어려졌으며 매우 화가 난다. 바위가 많은 계곡에서 가타마르는 깨어나서 아까 싸운 괴물을 생각한다. 그는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구를 보는가. 범죄자 타미야와 그의 집행자 후차이이다. 큰 남자는 가타마르에게 말한다. 정말로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두들겨 맞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끝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가타마르는 이 강한 전사들과의 난투극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 타미야는 가타마르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것인지 계속 궁금해한다. 그리고 가타마르는 타미야가 팔이 하나 없는 것을 알아차린다. 조금 후 두 범죄자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때 후차이가 끼어들어 그들의 싸움이 말이 안 되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타미야에게 가타마르를 죽이지 않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가타마르는 앞에 있는 두 전사가 진지하다는 걸 눈치챘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맥주를 바꾸고 동맹을 제안한다. 하지만 타미야는 믿지 않는다. 그는 칼을 뽑아 가타마르의 머리 바로 앞까지 다가선다. 하지만 가타마르는 침착하게 반응한다. 타미야는 가타마르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지 확실히 하고 싶어하며 그에게 자신이 강하다고 말한다. 후차이는 궁금증이 생겨서 가타마르에게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묻는다. 둘 다 놀라는데 가타마르가 텐진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후차이는 그걸 믿을지 확신이 없지만 타미야는 그들이 텐진 생물들을 만나야 한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푸차이는 가타마르가 이 임무에서 그들의 경쟁자라고 언급한다. 그래도 그는 이 불사의 존재들을 만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분해하고 싶기 때문이다. 목표가 어느 정도 일치하자 가타마르와 타미야 그리고 푸차이는 공식적으로 팀을 구성한다. 그래서 푸차이는 가타마르에게 더 많은 정보를 털어놓아야 한다고 말하며 메이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중간에 가타마르는 그걸 보고 입이 딱 벌어진다. 메이도 조금 자라서 그의 이름을 듣고 있어요. 그는 흥분해서 그녀에게 텐진을 이기는 법을 아는지 묻죠. 메이는 도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도는 강하면서도 약한 것. 배꼽 아래 몸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죠. 더 많은 비밀을 말하려던 찰나 여러 사신들이 나타나요. 타미야는 대담하게 움직여서 그 사신 괴물들 무리에게 달려가요. 하나씩 쓰러뜨리면서. 그는 도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괴물들에게 자신의 주먹 맛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이를 어깨에 메고 있는 큰 녀석이 있어요. 그녀가 길을 이끌고 있는 동안 괴물들이 가까워지고 있다. 가타마르가 멀리서 다른 괴물을 발견하고 사신들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한다. 이제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자. 세지리의 그룹이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 중 한 명인 센타가
훌코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한다. 그는 아마 이 섬이 지구의 진정한 낙원을 먹어치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종교와 문화가 뒤섞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센타는 이 섬의 보스가 꽃이 만개한 인간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싶어 한다고 이론을 세운다. 그것이 그 엘릭서를 찾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몰라. 그가 생각을 털어놓은 후 센타는 자신이 많이 말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세지리는 그가 똑똑하다고 칭찬하며 등을 토닥인다. 이제 그룹의 민자 여성이 긴장하며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수천 년 동안 싸워온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그녀는 가부마루와 메이가 이미 죽었을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세지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가부마루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다시 돌아가서 아내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곧 후쿠루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는 도타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세상 모든 것에 존재하는 슈퍼파워와 같아. 그는 템센 이도의 주인이고 이를 마스터하면 신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해. 미친 힘과 끔찍한 부상을 견디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모든 것이 음과 양의 순환과 관련이 있어. 다른 장면에서 나루바이는 검을 들고 신에게 몰래 다가가려고 해. 하지만 그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녀를 막아. 이것은 그녀를 정말 놀라게 해. 신은 그녀가 텐자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검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해. 나루바이는 그에게 싸우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간청을 듣고 신은 자신이 주변의 파동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덕분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분노와 차분함을 동시에 가져야 이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루바이는 이해하지만 이 힘을 바로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은 마지못해 그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검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그는 쉽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신을 처치한다. 신은 나루바이에게 자신이 그녀의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싸우는 동안 지켜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신과 싸우는 그와 함께한다. 동시에 신은 자신이 텐진과 맞서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장면이 전환된다. 타오파는 무단에게 주파에게 패한 인간들이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단은 그들이 너무 약해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인간들이 모두 뭉쳐있는 벽이 그가 도망치는 것을 막을 거야.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악당 칠바이는 어떻게든 투마를 등에 업고 그 우물에서 탈출해. 안전해지자 칠바이는 투마에게 텐진에게 복수할 계획을 털어놓아. 투마는 이게 죽음으로 가는 편도 티켓 같은 거라서 기쁘지 않아. 하지만 칠바이는 텐진의 하체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들을 베었을 때 그중 하나가 재생하는 걸 봤거든. 투마는 칠바이의 탐정 능력에 감명을 받고 그의 형이 죽음의 싸움에선 꽤 똑똑하다고 말해. 그때 그들은 자신이 도시라고 말하는 괴물과 마주친다. 그는 텐진의 오른팔 같은 존재다. 그는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텐진의 지시를 받았다. 도시는 그에게 우물로 돌아가서 탄이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칠바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이 녀석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칠바이는 도시의 손을 잡아당기고 도시는 자신을 방어해야 하고 사신을 호출한다. 토우마가 사신과 맞서는 동안 칠바이는 도시와 정면으로 대결한다. 싸움 중에 도시는 칠바이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가 타오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깐의 대치 후 도시는 목을 가격해 치명타를 줄 기회를 본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그는 하지 않는다. 그는 틸마는 형이 피투성이로 쓰러진 걸 보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칠바이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계속 싸운다. 도시는 칠바이가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또한 칠바이의 도도가 천장을 뚫고 나가는 것도 눈치챈다. 그래서 둘의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된다. 그동안 칠베는 여러 가지를 알아냈어. 타오에 대해 그리고 텐신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지. 도시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었어. 텐신의 힘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칠베를 제거할 때라고 결심했어. 격투하는 동안 칠베는 자신이 범죄자가 되기 위해 얼굴을 망쳐야 했던 기억을 떠올려. 그가 속하지 못했던 암흑가를 위해서였어. 그는 형을 지키기 위해 그랬어. 그러고 나서 칠베는 도시의 배를 가격했고
생각했지. 이것이 이 생물들의 약점일지도 모른다고. 도시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사신에게 인간 전사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틸바가 다른 사신을 처리한 것을 보고 그는 정말 놀라워한다. 안타깝게도 도시는 그게 놀라운 일이었다. 틸바이도 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그 신비로운 에너지들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틸바이는 앞에 있는 생물을 이기고 전투는 끝난다. 하지만 톰에는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한다. 그와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태미가 여전히 사신과 싸우고 있고 그는 메이에게 자신이 돌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힘과 약점이 섞여 있어서 완벽하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더 강한 힘으로 힘을 쓰고 있어. 전투는 계속되고 우리 영웅들은 많은 사신 몬스터들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해. 그런데 몬스터진이 우두머리이자 도시인 이가 메이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본 적이 없다며 말해. 예전엔 텐센 궁전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가부마루는 이 말을 듣고 메이가 텐센인 걸 알아차려. 하지만 메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걸 보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해. 도시씨는 두 갈래로 나뉘어 가부마루와 맞설 준비를 하면서 이 곤충 괴물들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꽃으로 바꾸는 곤충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타미야도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는 저 곤충들에 대해 할 말이 있거든. 하지만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힘든 상황이야. 왜냐하면 도시씨는 벌레와 투명한 힘을 사용해서 그를 괴롭히거든. 이 생물들은 도시라고 하며 그들이 수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그게 바로 도타오를 익히는 것인데 그 과정에는 5단계가 있어. 처음 4단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파트너가 필요해. 그들은 마지막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해. 상대 성별의 누군가가 그 신비로운 힘을 깨우기 위해 필요해. 그들은 또한 메이가 한때 텐센이었지만 완전한 힘을 가지지 못해서 보스에게 쫓겨났다고 밝혀. 그녀는 2가지 선택이 있었어. 죽거나 도시의 훈련 파트너가 되거나 그녀는 낙인이 찍히고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어.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싸울 준비를 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가부마루는 정말 화가 나고 있어. 그는 메이처럼 낙인이 찍힌 아내를 생각하고 있어. 두 도시가 무서운 괴물로 변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해. 그들은 괴물에게 한 방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힘든 싸움 후에 후차이가 말해. 가부마루는 타오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혼합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메이는 그에게 방법을 보여주고 결국 가부마루는 요령을 터득한다. 메이가 그의 에너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와, 너는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는 괴물의 타오를 감지하고 진지하게 하나를 다치게 한다. 도시 남자들은 이 사람이 타오를 정말 빨리 알아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제거되기 직전에 가부마루의 타오가 텐센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가부마루는 이 괴물들을 처리하고 말한다. 그들은 불사의 존재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전투 후 패배한 도시가 보스 텐센이 그들에게 침입자들을 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그들이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말 뒤에 가부마루와 타냐가 그를 제압합니다. 가부마루는 도술의 요령을 파악했다고 말하지만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사지리의 그룹이 텐센 사원에 도착해 그들 중 한 명을 만납니다. 이 텐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호코의 머리를 즉시 베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이에게 충격이 퍼집니다. 위험을 감지한 유즈루는 빠르게 도망치려 하지만 적에게 순식간에 붙잡히고 맙니다. 사지리는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평가한다. 호코가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서며 이 혼란의 원인인 신비로운 인물이 무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원에서 텐센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사실을 듣고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진다. 반면 무단은 천년된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바라본다. 텐센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다. 호코는 나무로 변할 운명에 처해 있다. 반면 호코는 매우 기뻐하며 이 변형이 그의 영혼이 호락에 들어가는 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무단은 이 희망적인 환상을 불식시키고 인간이 나무로 변한다는 전체 개념과 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텐센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 폭로는 나무 같은 형상을 닮은 호코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무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순종적인 전사로서 봉사하는 나무화된 인간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유즈로를 제압하고 다른 이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무단은 마침내 영웅의 간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며
전설적인 생명수는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밝혀냅니다. 그는 즉 생명수가 오직 텐센만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것을 소비하면 사람을 호코처럼 나무로 바꾸는 것은 퀘스트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이후 예상치 못한 용기의 순간에 유즈루는 무단에게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며 스스로를 풀어낸다. 그녀는 세지리에게 돌아서서 탈출해야 한다고 재촉한다. 상황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세지리는 가부마루의 공식 사면에 대한 희망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즈루는 현재 그들의 주요 목표는 생존이라고 상기시킨다. 동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녀는 살아있어야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활한 적 무단은 유즈루의 공격 후 빠르게 재생하며 거의 그녀를 잡을 뻔한다. 하지만 유즈루는 재빠르게 피하며 무단을 감동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가능성을 보고 도이기를 가르치자고 제안한다. 그는 그녀가 성공하면 큰 힘을 얻을 것이지만 실패하면 더 많은 탄의 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센타와 세지리가 나서 싸울 준비를 한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센타는 적을 베어낸다. 유즈루는 그녀의 힘과 기술을 사용하여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텐세는 유즈루의 기술이 도이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그를 다치게 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간과 신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크다. 결투가 계속되고 무단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호코는 세지리에게 중요한 팁을 줍니다. 텐센의 복부를 공격하라고. 그곳에서 도가 흐릅니다. 세지리가 그곳에 타격을 가하지만 무단은 그녀를 조롱하며 그녀 안에 도가 없음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세지리는 치명적인 위로 배기를 하여 무단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순간적으로 상당한 신비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한 발견입니다. 모두가 세지리의 텐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를 보호하는 에너지가 돌아면 그녀는 그를 해칠 방법을 안다고. 그녀는 그것을 가타마루의 오라에 비유합니다. 무단은 세지리의 에너지가 독처럼 보인다고 노치하며 그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위협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롭다고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기면 어떤 태닝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무단은 세지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그녀를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지키며 무단이 움직일 때마다 그를 베어 넘기며 강력한 싸움을 펼칩니다. 무단은 여성 형태로 변신한 후 공중폭탄으로 위에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그룹은 능숙하게 피한다. 세지리는 격렬한 전투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얼어붙는다. 그러나 유즈루하는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며 무단은 신이 아니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유즈루하는 날카로운 직감으로 무단이 사용할 기술을 예측하고 그 기술이 자신의 기술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녀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신속하게 자신의 닌자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을 붙잡아 쓰러뜨린다. 그녀는 세지리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임박한 위험을 감지한다. 무단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때 센타가 뒤에서 나타나 단단히 무단을 붙잡아 세지리에게 계획대로 텐진의 배를 가격하게 하여 그를 넘어뜨린다.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린다. 세지리가 그에게 왜 유즈루아를 도왔는지 묻는다. 그가 그녀에게 감정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한다. 센타는 유즈루아의 자유로움과 그녀의 삶을 존경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 규칙 때문에 아심한 가문이 가르침을 따라야 했다고 고백한다. 유즈루아는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녀의 삶을 갖고 싶어 한다. 다른 장면에서 가비마루의 그룹이 모든 생물을 이겼다. 가비마루가 메이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하고 도에 대해 더 배우려 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가비마루의 기운이 달라 보이고 그는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땅에 쓰러지며 동료들을 놀라게 한다. 천진서원 근처에서 세지리와 센타가 갑자기 유즈루아가 부르자 방해를 받는다. 그녀는 무단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이 꽃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무단이 유즈루아를 공격한다. 운 좋게도 센타가 끼어들어 그녀를 대신 맞는다. 슬프게도 이로 인해 그의 몸도 감염되고 그에게 꽃이 피기 시작한다. 시간이 없으니 세지리도 깨닫는다. 무단이 괴물 같은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 하고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해 보인다. 바로 그때 신과 누루비가 등장해 전장에 합류한다. 무단의 공격에서 세지리와 유즈루아를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한다. 신은 누루비에게 센터에 피어있는 꽃들을 돌보라고 지시한다. 그는 두 여성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그는 괴물 무단과 맞설 준비를 한다.
호라로 가는 여정에서 얻은 타오에 대한 지식을 무장하고 센타는 꽃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다. 세즈리는 호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호코는 슬프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알려준다. 유즈루아가 센타를 도와 출혈을 멈추기 위해 연고를 바른다. 신이 루단과의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세즈리는 동료 아시멘을 걱정한다. 노루비는 그녀에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신은 무단의 침을 피하고 타오의 공격을 피하면서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괴물에게 입힌다. 이것은 세즈리에게 신이 자신과 같은 유형의 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텐싱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지만 신이 싸움을 계속하자 상처에서 무단의 침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는 그것들을 베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잃는다. 무단은 신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조롱하며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한다. 하지만 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세즈리는 싸움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자신과 노루가 유즈루아가 함께 힘을 합치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즈루아는 힘이 부족해 참여할 수 없다. 유루비는 유즈루아와 세즈리에게 안기며 자신과 신이 이해하는 돌을 바탕으로 힘을 보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즈리는 도와의 긍정적인 교류를 깨닫고 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신이 도움을 청하러 달려간다. 그녀와 노루비는 유즈루아의 점액으로 덮여 있어 무단의 가시를 막는다. 세즈리는 신에게 말한다. 텐진을 무찌르려면 탕바를 공격해야 한다고. 그녀와 누루가이들은 미끼 역할을 하고 신은 결판을 내기 위해 돌진한다. 무단은 세즈리와 누루가이를 노리지만 손가락을 피하며 명중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손가락을 피하며 두드려내고 공격은 빗나간다. 무단은 세즈리와 누루가이를 노리지만 실패한다. 그들은 손가락을 피하며 공격을 피한다. 세즈리의 계획에 따라 신은 무단의 다리를 베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타오로 변환된 레이저와 그의 쪽으로 날아오는 스팅어를 피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신은 스팅어를 베어내며 텐진의 죽음에 대한 증오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무단 위에 올라탄다. 세즈리와 누루비가 텐진의 손을 눌러 공격을 막고 있는 동안 신은 그의 검에 타오를 모아 내리쳐 두 몸의 힘줄을 자를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는 방출된 타오의 파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저한다. 무단의 가시가 다시 돌아오려는 순간 신은 그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물인 줄 알았던 곳, 바로 그 식물의 중심, 즉 씨앗을 향해 공격하라는 신이 명령을 보냈다. 무단의 기시카이 몸이 식물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센타의 조언에 따라 신은 식물의 씨앗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단의 여러 머리가 드러났다. 그 머리들 중 하나가 신이 도도, 즉 생과 사에 관한 것에 끌렸다. 그것은 이 사실을 린에게 미리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랐다. 그가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 팥꽃으로 변하는 동안 무단은 신에게 그의 천년 기다림을 끝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전투가 끝난 후 세이지노와 신은 걱정한다.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 센타에 대해. 유즈루에게는 충분한 연고가 남아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이 부상을 치료하는 데 쓰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센타를 구하는 건 이미 늦었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의 임무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보내며 그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센타는 자신과 유즈루를 상상하며 팔을 감싸고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안겨있다는 것이다. 신은 그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 상황을 평가하자고 결정한다. 유즈루가 동의하는 계획입니다. 센타의 묘지에서 애도한 후 세이지노리, 이전에 이해해준 유즈루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녀는 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범죄자와 집행자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이지노리는 섬에 있는 모두가 살아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세이지노리, 유즈루, 호코, 신, 그리고 유루가가 호라의 작은 집에서 피신합니다. 유즈루와 유루가는 옷을 갈아입기로 합니다. 왈신이 모두 모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들은 타오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유즈루는 생명의 엘릭서를 언급하며 그것의 존재를 의심한다. 세이지고리는 그러나 가부마루의 전 지도자가 엘릭서로 인해 불멸했다고 말한다. 유즈루는 이와가쿨의 우두머리가 진주술, 즉 환상기술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녀는 심지어 가부마루의 아내가 그를 조종하기 위한 환상일지도 의심한다. 세이지고리는 그녀가 더 이상 추측하지 않도록 말리려 하지만 충격을 받는다. 이 무렵
칠바이와 토오마는 도시를 강제로 호라로 인도하게 한다. 밖에서 신이 세이지고리와 함께 서서 동료들과 가부마루의 죽음을 되돌아본다. 그는 그녀가 가부마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이지고리는 부인한다. 그녀는 그가 살아온 삶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며 그가 클레퍼라는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녀는 그가 아내와 재회하기를 바란다. 한편 가부마루는 이전에 기절한 후 깨어나 그들이 계곡벽 중간에 있는 동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공허한 가부마루라는 것만 기억한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데 정보 수집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경우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든 그들은 가부마루의 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의 머리 꼭대기에서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밖에서 가부마루는 아내와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데니토, 야마다, 아심, 그리고 슈진과 동료가 샷건으로부터 신생 카이로로 가라는 지시 메시지를 받는다. 거기에서 파견된 벵가드 당원들을 감시하라는 내용이다.